자, 오디오로 전해드리는 오늘의 코인 뉴스, 2026년 1월 12일 월요일 분석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와, 시장에 정말 중요한 신호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지금부터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주목해야 할 핵심이 뭔지 하나씩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오늘은 단순히 어떤 코인이 올랐다, 내렸다, 이걸 넘어서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를 읽어야 하는 그런 날인 것 같아요. 먼저 시장의 대장격인 비트코인이 아주 중요한 기술적 지지선을 깨고 내려가면서 맞아요. 과연 어디까지 밀릴 것인가? 이걸로 지금 논쟁이 아주 뜨겁죠? 네, 그리고 이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 투자자들의 시선이 쏠리는 리플, XRP에 대해서는 정말 흥미롭게도 그 소식 저도 봤어요. 완전히 상반된 두 가지 소식이 동시에 나왔더라고요. 하나는 미래가 아주 장밋빛이라는 거고, 다른 하나는 당장 발목을 잡는 악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두 가지 얼굴을 모두 들여다볼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개별적인 움직임을 지배하는 더 큰 힘, 바로 규제 문제를 짚어볼 겁니다. 이란의 거액 자금 세탁 문제부터 시작해서 특히 우리 국내 거래소들이 거의 고사 직전까지 몰린 그 배경까지요. 네, 기술적 지표와 펀더멘털, 그리고 거시적 환경이 어떻게 얽혀 돌아가고 있는지 그 본질을 꿰뚫어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 비트코인부터 바로 시작하죠. 그 파이낸스 매그니즈 분석을 보니까 현재 가격이 약 96,600달러 선에서 네, 5일 연속 하락한 뒤에 정말 간신히 숨을 고르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1일 차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신호가 주간 차트에서 나왔다고요? 네,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2023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50주 이동평균선 아래로 마감됐어요. 50주 이평선이요? 네, 이걸 이제 기술적 분석에서는 장기적인 상승 추세의 힘이 약해지고 있다는 첫 번째 경고 신호로 해석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투자자들이나 분석가들은 자연스럽게 그렇다면 다음 지지선은 어디인가? 이걸 찾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지지선이 바로 시장에서 지금 가장 주목하고 있는 200주 지수 이동평균선 EMA입니다. 200주 EMA요. 파이낸스 매그네스 기사에서도 이 부분을 아주 비중 있게 다뤘던데요. 네, 현재 이 선이 약 68,000달러 부근에 위치해 있거든요. 68,000달러요? 와, 지금 가격에서 거의 25%나 추가 하락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네요. 정말 큰 폭인데요. 그렇죠. 숫자만 보면 약간 공포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 200주 이동평균선이 왜 중요한지를 알아야 해요.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이건 단순한 선이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이 심리적으로 대세 상승과 하락을 가르는 기준선으로 여기는 곳이거든요. 심리적인 기준선. 네. 역사적으로 보면 약 3년 전 비트코인이 바로 이 200주선을 뚫고 올라서면서 그 23,000달러에서 12만 달러까지 가는 엄청난 상승장이 시작됐어요. 그랬었죠. 그만큼 강력한 지지선이자 한번 뚫리면 추세가 완전히 바뀔 수 있는 그런 변곡점인 거죠.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3년 전이랑 지금은 시장의 체질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나요? 어떤 점에서요? 그때는 없었던 현물 ETF가 출시돼서 기관 자금이 대거 들어왔고 시장 참여자들의 성격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이런 과거의 기술적 지표가 지금도 그대로 유효하다고 보는 게 맞을까요?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바로 그게 지금 시장의 가장 큰 논쟁거리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ETF와 기관의 참여는 분명 비트코인을 이전과는 다른 자산군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과거 데이터는 더 이상 의미 없다고 주장하기도 하죠. 네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표가 여전히 중요한 이유는 수많은 트레이더와 알고리즘이 여전히 이 선을 기준으로 매수와 매도 전략을 짜고 있기 때문이에요. 일종의 자기 실현적 예언 같은 거군요. 정확합니다. 모두가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에 실제로 중요해지는 거죠. 제임스 윈이나 브래니건 베럿 같은 유명 분석가들이 6만 달러 중반대를 계속 언급하는 것도 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군요. 시장의 펀더멘탈은 변했지만 참여자들의 심리와 행동 패턴은 여전히 과거의 데이터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네요. 네. 결국 기술적 약세와 거시경제적 압박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맷돌 사이에 끼인 형국 같아요. 기술적 분석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forex.com 분석을 보니 거시경제 상황도 심상치 않던데요. 맞습니다. 기술적 분석이 차트에 나타난 균열이라면 거시경제는 그 균열로 쏟아져 들어오는 홍수와 같아요. 와, 비유가.
미 연준이 2024년하고 2025년에 걸쳐서 금리를 내리긴 했지만 여전히 시장의 유동성은 긴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더 큰 문제는 달러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인다는 점입니다. 달러가 강해지면 비트코인 같은 위험 자산의 매력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반대로 움직이니까. 네. 결국 기술적으로도 약세 신호가 나왔는데 외부 환경마저 비트코인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말 그대로 퍼펙트 스톰이 형성될 수 있는 조건인 셈이죠. 비트코인이라는 시장의 바로미터가 이렇게 흔들리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당연히 다른 대안을 찾게 되죠. 그중 하나가 바로 리플인데 아, 리플. 흥미롭게도 리플은 완전히 상반된 두 가지 신호를 동시에 보내고 있어요. 장기적인 청사진은 그 어느 때보다 밝아 보이는데 단기적인 가격 움직임은 좀 실망스러웠거든요. 네, 그야말로 리플의 두 얼굴이라고 할 수 있죠. 먼저 긍정적인 면부터 보면 바이낸스 스퀘어에 올라온 말론 코인스의 분석이 인상 깊어요. 어떤 내용이었죠? 리플이 공유한 2026년 전망 노트를 보면 이들은 더 이상 자신들을 단순한 암호화폐로 보지 않아요. 목표는 금융기관을 위한 완전한 인프라가 되는 겁니다. 그 인프라가 되겠다는 야망이 그냥 말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SEC와의 소송이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가장 큰 족쇄였던 규제 불확실성을 털어버린 건 물론이고 맞아요. 인수합병 목록을 보니 정말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히든로드를 12억 5천만 달러, G 트레저리를 10억 달러에 인수했다니 이건 단순한 코인 회사가 아니라 마치 월스트리트의 거대 금융기술 기업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정확히 보셨어요. 그게 바로 리플의 큰 그림입니다. 거기에 더해 2026년 1월 초까지 XRP ETF에 14억 달러가 넘는 자금이 몰렸고 와, 자체 스테이블 코인인 RLUSD는 출시 1년도 안 돼서 시총 5위로 올라섰어요. 정말 빠르네요. 여기서 진짜 하이라이트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의 기관용 토큰화 펀드에서 이 RLUSD를 유동성 출구로, 즉 현금화 통로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블랙록이요? 블랙록이 이걸 쓴다는 건 이건 뭐 거의 제도권 금융의 핵심으로 깊숙이 들어가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네요. 그렇죠. 엄청난 신호죠. 정말 장기적인 그림은 탄탄하다 못해 무섭기까지 하네요. 그런데 이런 장밋빛 청사진과는 달리 다음 뉴스 기사를 보면 최근 가격은 왜 하락한 거죠? 이 좋은 소식들이 가격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단기적인 시장 심리를 움직인 명확한 두 가지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 두 가지? 첫째, 지난 1월 7일에 리플 현물 ETF에서 출시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자금이 빠져나갔어요. 480만 달러. 큰 금액은 아니지만 상승세를 이끌던 기관 자금이 처음으로 순유출됐다는 그 상징적인 사건이었군요. 네, 시장은 그 처음이라는 단어에 반응한 거죠. 아, 그리고 두 번째는 IPO, 즉 기업 공개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진 거군요. 맞습니다. 모니카 롱 리플 사장이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우리는 재무적으로 아주 튼튼해서 상장할 계획이 없다고 딱 못을 박아버렸어요. 사실 많은 투자자들이 리플이 나스닥에 상장하면 코인베이스처럼 기업 가치가 재평가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을 텐데 그 기대감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거네요. 네, 이걸 종합해보면 아주 흥미로운 결론에 도달해요. 리플은 장기적으로는 국제결제 시스템의 핵심 인프라가 되려는 거대한 비전을 착실히 실행하고 있지만 네, 그 자산인 XRP는 단기적으로 ETF 자금 흐름이나 IPO 같은 시장의 기대 심리에 따라 격렬하게 흔들리는 거죠. 아, 이건 마치 가치주의 탈을 쓴 성장주 같기도 하고 기술 기업의 정체성을 가졌지만 암호화폐 시장의 룰에 따라 평가받는 뭐랄까 그런 딜레마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그 딜레마, 기술 기업의 정체성과 암호화폐 시장의 룰이라는 표현이 정말 와닿네요. 리플뿐만 아니라 많은 프로젝트들이 겪는 문제일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개별 프로젝트들의 노력만으로는 시장 전체를 짓누르는 거대한 힘을 이겨내기 어렵죠. 바로 규제라는 그림자입니다. 지금부터는 시장의 모든 플레이어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 규제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특히 최근 나온 TRM 랩스의 보고서는 시장에 큰 경고음을 울렸어요. 어떤 내용이었죠?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 혁명 수비대가 2023년부터 2025년 사이에 영국에 등록된 거래소를 통해서 무려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원이 넘는 자금을 세탁한 정황이 드러났거든요. 1조 원이요? 와. 국제 제재를 피하기 위한 불법 자금 이동에 암호화폐가 사용된 건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들이 주로 트론 네트워크의 USDT, 즉
테더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네. 이건 단순히 이란이 나쁜 짓을 했다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사건은 규제 당국에게 아주 좋은 명분을 줬어요. 봐라. 스테이블 코인과 특정 네트워크가 이렇게 자금 세탁에 취약하다 아는 거죠. 아, 타겟이 명확해졌네요. 네. 앞으로 테더 같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에 대한 실사 압박이 거세질 거고 트론처럼 빠르고 저렴하지만 상대적으로 익명성이 보장되는 네트워크에 대한 정밀 조사가 불가피해졌어요. 시장 전체에 규제 압박의 강도가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계기가 될 겁니다. 글로벌 상황도 이런데 사실 국내 상황은 더 심각하다고 들었어요.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라는 이름은 좋은데 그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업계에서는 거의 산업 말살법 아니냐는 비명이 터져 나온다고요. 네. 매일경제 기사를 보면 정말 독서 조항으로 보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죠? 대표적인 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 무과실 손해배상이에요. 해킹 사고가 났을 때 거래소에 잘못을 없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면 무조건 이용자에게 배상하라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건 법리적으로 과실 없음을 증명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데요. 이건 너무 과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건 단순히 중소거래소의 문제를 넘어서 결국 투자자 보호라는 본래 취지와도 어긋날 수 있겠어요. 거래소들이 위험을 회피하려고 보험료를 엄청나게 올릴 거고 그 비용은 결국 이용자 수수료로 전가되겠죠. 맞습니다. 아니면 아예 혁신적인 프로젝트는 위험하다고 상장 자체를 꺼리게 될 거고요. 시장의 활력이 죽어버릴 수 있다는 게 업계의 가장 큰 우려예요. 그렇군요.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징벌적 과징금입니다. 법을 위반하면 관련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때릴 수 있게 했어요. 10%? 마지막으로 공적 기능 상한제라는 이름으로 수수료의 15% 상한선을 두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전통 금융권에도 없는 과도한 규제들이죠.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규제의 방향이 산업 육성보다는 통제와 옥죄기에 초점이 맞춰진 것 같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네요. 네. 이런 분위기가 실제 시장 데이터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뉴스 보도를 보면 결과는 처참합니다. 이런 제도적 불확실성과 과도한 규제 분위기 속에서 국내 코인 거래소들의 거래량은 불과 1년 전과 비교해서 무려 82%나 급감했습니다. 82%요? 와, 네. 투자 심리가 위축된 걸 넘어서 제도 자체가 시장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는 셈이죠. 투자자들은 해외로 떠나고 기업들은 혁신을 포기하게 만드는 악순환이 시작된 겁니다. 와, 오늘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눴네요. 시장의 대장주인 비트코인의 기술적 균열에서 시작해서 그 안에서 미래를 만들려는 리플의 고군분투,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덮어버릴 수 있는 국내외의 거대한 규제 폭풍까지 전체적인 그림이 선명하게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나무 하나하나의 움직임과 숲 전체의 기상 변화를 동시에 읽는 눈이 필요하죠. 오늘 분석에서 비트코인이 200주 이동평균선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예측을 다뤘는데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이러한 대규모 조정이 단순히 하락장의 고통스러운 시작이 아니라 다음 상승장을 위해 더 높이 뛰기 위한 뭐랄까 건강한 움츠림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만약 그렇다면 진짜 바닥의 신호는 어디서 찾아야 할지, 우리는 어떤 지표를 주목해야 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며 오늘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것과 같은 깊이 있는 코인 뉴스는 저희가 매일 업데이트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일 오전에는 라이브 생방송을 통해서 실시간 차트 분석과 시장의 가장 중요한 뉴스들을 빠르게 전달하는 시황방송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이것도 놓치지 마세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유튜브에서 완전마구 채널을 검색해주세요.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주변에 코인 시장의 흐름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다면 공유 기능을 통해 이 내용을 널리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 하나하나가 저희가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